세계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남자들이 뭐가 다른 겁니까? 유럽 최고 명문 귀족 가문의 딸이 갑자기 무일푼 한국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유럽중앙은행 전 총재인 독일 클라인 가문이 상속녀가 말이죠. 최근 독일 언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청년이 유럽 귀족을 사로잡다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한국 청년이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럽 최고 귀족 가문이 그를 사위로 받아들였을까요? 심지어 100일간의 혹독한 테스트까지 통과시키면서 말이죠. 도대체 이 한국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UN 프로젝트 디렉터였던 올리비아 폰 클라인, 그녀가 직접 털어놓은 고백이 지금 전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왜 한국 남자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아십니까? 올리비아 폰 클라인,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리비아 폰 클라인입니다. 베를린에서 UN 산하 국제교육기구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33살이고 아버지는 유럽중앙은행 전 총재셨죠.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삶이겠지만 사실 전 매일이 지루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 교육 현장 시찰 업무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는 제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다들 바쁘게 살면서 인간적인 교류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서울에서 하루 머물다가 경기도 외곽 지역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게 제 임무였거든요. 작은 시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벽면 곳곳이 낡아 있는 걸 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예산 부족으로 보수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보고서에 적을 내용만 체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페인트통과 붓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우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선우 씨는 동네 청년회에서 나와서 벽 보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손은 있으니까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알던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인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우 씨가 벽을 칠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다가와서 장난을 쳐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웃었죠. 이 벽이 새로워지면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뭔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대부분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선우 씨는 정말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우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점심 드셨나요? 별거 아니지만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호텔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왠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청년과 점심을 먹게 됐죠. 다음 날도 학교에 갔습니다. 또 선우 씨를 만났어요. 이번엔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죠.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우 씨가 도시락을 꺼내는 걸 봤어요. 정말 소박했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흰쌀밥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걸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라고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학교에 오셨어요. 선우 씨를 보시더니 우리 선우가 또 나와서 일하네라고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선우 씨는 어르신들께 정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요. 한 할머니가 선우야, 너 언제 장가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우 씨가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아, 독일. 선우가 외국 친구 사귀었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선우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선우 씨가 괜찮으시면 우리 동네 구경시켜 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 했는데 왠지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를 걸으면서 선우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공소에서 일 배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왜 자원봉사를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동네가 좋아져야 저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계속 선우 씨 생각이 났어요. 유럽에서 만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과시하려 했거든요. 학벌이나 재산, 지위 같은 걸로요. 하지만 선우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학교에 갔어요. 이번엔 핑계가 필요했죠. 진행 상황을 더 자세히 봐야 해서요라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선우 씨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학교에 나가서 선우 씨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동네를 걸으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제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정체를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거였어요. 선우 씨는 저를 그냥 UN 직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인 가문 출신이라는 걸 모르셨죠. 사실 저희 아버지는 유럽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셨고 지금도 경제자문 일을 하고 계시죠. 어느 날 선우 씨가 올리비아 씨는 참 똑똑하시네요. 저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선우 씨가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말하는 게 싫었습니다. 선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배움이란 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선우 씨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했죠. 선우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결국 고백했습니다. 선우 씨, 사실 제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라고 시작했죠. 선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UN 직원이 아니에요. 독일 클라인 가문 출신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선우 씨가 클라인 가문이요? 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꽤 알려진 귀족 가문이에요. 제 아버지는 유럽중앙은행 전 총재셨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우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올리비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갑자기 격식을 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라고 시작하시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신분 때문에 평생 진짜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들 제 배경만 보고 접근하거든요. 하지만 선우 씨는 달랐어요. 진짜 저를 봐주셨잖아요 라고 말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우 씨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그럼 더욱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목공방 하는 사람이고 올리비아 씨는 귀족이시잖아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다르면 어때요? 마음이 통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올리비아 씨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때문에 올리비아 씨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선우 씨가 마음을 닫은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신분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우 씨 목공방에 찾아갔습니다. 선우 씨가 깜짝 놀라면서 올리비아 씨, 왜 이렇게 일찍?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우 씨, 저 진심이에요.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본부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선우 씨와 보낼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상사가 올리비아,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 내일 비행기표 예약해 둘게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더 있을 수 없을까요? 라고 부탁해봤지만 안 돼. 중요한 회의가 있어라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선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 씨, 내일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라고 말했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리비아 씨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우 씨, 저는 여기가 좋아요. 정말이에요라고 말했지만 괜찮아요. 이해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요. 선우 씨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계속 하늘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선우 씨, 제가 다시 올게요라고 말했더니 오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올리비아 씨는 독일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올리비아 씨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학벌도 없고 라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선우 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선우 씨의 진심을 봤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선우 씨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올리비아 씨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선우 씨와 함께 걸었던 길들, 함께 먹었던 음식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 가는 길에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라고 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리비아 씨. 뒤돌아보니 선우 씨가 숨을 헉헉거리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올리비아 씨,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제 앞에 서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땀도 흘렸어요. 할 말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저 올리비아 씨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어요.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선우 씨 좋아해요. 정말 많이요라고 말했어요. 선우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더라고요. 그럼 꼭 다시 와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다려줄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라고 물어봤더니 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다릴게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올리비아 씨를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었죠. 선우 씨,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라고 말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선우 씨가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선우 씨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돌아갈 거야. 선우 씨를, 그리고 이 따뜻한 나라를 다시 만날 거야 라고요. 12시간의 긴 비행 내내 선우 씨 생각만 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도 계속 선우 씨 생각만 났어요. 시차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올리비아,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매일 선우 씨와 카톡했어요.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올리비아 씨는 어떠세요? 라고 답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제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아셨죠. 올리비아, 한국이 그렇게 좋았나?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버지.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결혼이라고? 올리비아, 정신 차려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라고 물어보시길래 목공방을 운영하는 선량한 사람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목공방이라고? 올리비아, 너는 클라인 가문의 딸이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사랑의 신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현실을 바라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허락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더라고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 앞에 한국 사람이 서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설마 싶어서 나가보니 정말 선우 씨였어요. 독일까지 혼자 온 거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봤더니 올리비아 씨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오셔서 선우 씨를 보시더니 당신이 그 한국 청년인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선우 씨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우라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어는 못해서 영어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우 씨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와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은 없지만 평생 올리비아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였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선우 씨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자네가 정말 진심인가? 네, 진심입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럼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100일 동안 지내면서 진심을 보여달라. 그리고 무보수로 일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100일 후에 우리가 인정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우 씨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버지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선우 씨가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우 씨의 100일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선우 씨가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셨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정원 정리부터 시작해서 집안 수리, 심부름까지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독일어를 전혀 못하시니까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독일 음식도 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울 게 많아서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선우 씨를 경계하셨어요. 저 청년이 정말 진심일까? 라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선우 씨가 매일 정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 선우 씨가 온종일 간병해 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올리비아, 저 청년 참 착해 보인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저도 선우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정말 까다로우셨거든요. 선우 씨에게 독일 전통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유럽 역사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어요. 선우 씨는 모르는 게 많아서 매일 밤 책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선우 씨의 독일어가 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자네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사위감이야라고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2달째에는 선우 씨가 저희 집 가구를 수리했어요. 오래된 의자와 테이블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었죠. 아버지가 이야, 솜씨가 정말 좋네라고 감탄하셨어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독일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우 씨가 저는 성공보다는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야라고 하시면서요. 3달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우 씨가 할아버지와 체스를 두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체스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상대해드릴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셨거든요. 선우 씨가 체스를 배워서 매일 저녁 할아버지와 게임을 했어요. 이 청년 참 마음씨가 곱다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늙은이 상대해 주려고 체스까지 배우다니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선우 씨 덕분에 저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100일이 되는 날 아버지가 선우 씨를 부르셨어요. 선우,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올리비아와 결혼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죠. 선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너무 기뻐서 울 뻔했어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라고 하시면서 선우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먼저 독일에서 하고 나중에 한국에서도 하는 거였죠. 문제는 두 나라 문화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독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말 웃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선우 씨가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죠. 한복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복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와, 정말 예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가 나도 한복 입어보고 싶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복을 주문해서 독일로 보냈죠. 가족들이 한복을 입어보시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 옷 정말 편하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결혼식 날 저희 가족이 모두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독일 전통 요리와 한국 요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 고민이었거든요. 선우 씨가 김치를 꼭 내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김치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길래 직접 만들어서 드려봤어요. 처음엔 다들 너무 매워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드시더니 이거 중독성이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섬세한 음식인 줄 몰랐어라고 하시면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당일 메뉴는 정말 특별했어요. 독일 전통 소시지와 함께 비빔밥이 나왔거든요. 김치와 독일 빵도 함께 나왔고요. 처음엔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하객들도 신기해했어요. 이런 조화로운 결혼식은 처음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선우 씨가 독일어로 감사 인사를 할 때 박수가 정말 크게 났어요. 비록 서툰 독일어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깊은 나라라는 걸요. 선우 같은 청년이 있는 나라니까 믿을만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허니문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선우 씨 고향에서 한국식 결혼식도 올리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독일 가족들도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선우 씨 동네에서 결혼식을 또 올렸어요. 이번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동네 회관에서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음식을 직접 해주시고 할아버지들이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선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한국 전통 혼례복을 입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선우 씨가 정말 아름다워요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신혼집은 선우 씨 목공방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정말 따뜻한 집이었죠. 선우 씨가 직접 가구를 만들어서 더욱 특별했어요. 올리비아가 좋아할 만한 걸로 만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국제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선우 씨와 함께 작은 문화센터도 만들었어요. 독일어와 한국어를 서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TV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선우 씨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촬영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낸 거구나 싶었거든요. 감독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처음엔 신분과 국적이 달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통하니까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라고 말했죠. 선우 씨도 사랑하면 언어도 문화도 장벽이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1년 후에는 아기도 생겼어요. 정말 예쁜 딸이었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선우 씨가 물어봤어요. 한국 이름과 독일 이름을 둘 다 지어주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지은, 독일 이름은 엠마라고 지었죠. 독일 가족들도 한국에 자주 놀러 오세요. 특히 할아버지가 한국이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김치 담그는 법까지 배우셨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선우를 사위로 둔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선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시죠. 선우 씨가 독일 갈 때마다 할아버지 체스 상대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문화센터도 점점 커지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정말 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선우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에는 저희처럼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진심이면 용기가 생겨요 라고 답해요. 사랑에는 국경도 계급도 없어요 라고 말해주죠. 선우 씨는 지금도 매일 저에게 고마워요 라고 해요. 올리비아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요 라고요. 하지만 정작 고마운 건 저예요. 선우 씨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섞어서 더 특별한 가정을 만들어 갈 거고요.
우리 딸 지은이가 자랄 때쯤엔 더 많은 국제 커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는 것 같아요. 국적도, 신분도, 언어도 진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거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은 정말 국경과 계급을 뛰어넘는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